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오르는 추세냐 내리는 추세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킵 고잉을 할 거면 이게 그 어렵게 인내한 그 성과가 있어야지 2년 뒤에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가는 거고 아니면 그렇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전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세 놓는데 역전세를 어떻게든 막으면 2년 뒤에는 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 마음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과연 본인 생각대로 될 거냐 이 문제잖아요. 네. 그럼 시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보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근데 그래서 시장을 이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뭘로 보고 판단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보통 수급의 논리를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동안에.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네. 금리 따위 뭐 이렇게 개나 줘 막 이런 분위기였죠. 근데 걔나 줬는데 걔가 확 물어보는데 목덜미를 많이 아프네. 아 되게 많이 아프네. 별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론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수급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공급론을 가지고 이 내리고 있는 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약간 누더기 되는 거지. 자꾸 보완을 해. 요거는 요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공급이 많으면 떨어지고요. 공급이 적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했는데. 이럴 때는 말이죠. 이렇게 보고요. 저럴 때는 이렇게 보고요. 되게 말이 많아져. 그렇게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한참을 공부를 해보니 생각을 좀 해보니 이런 거야. 아, 수급의 논리가 중요할 때가 있고 금리의 논리가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다. 이 수급은 장기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한 80~90%를 차지할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언제부터 그러면은 금리의 논리가 시작되는 거고 언제부터 수급의 논리가 시작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이게 설명을 좀 추가로 해야겠지만 일단 요건 오늘은 이제 핵심만 이야기하고 원리는 자, 보면, 제가 뭐냐면, 실거래 지수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애기들 저는 전업주부니까 애기들 학교 보내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예,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2019년 7월 1일을 1로 잡았어요. 지수를 1로 잡았어요. 왜 19년 7월 1일이요? 19년 7월 1일이 이제 그 2018년 하반기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잡아봤는데, 이제 요걸 보면은 그 이전에는 보면 아래 위가 확실히 보면 지각각이죠. 그냥 알아서 제각각.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대구 갔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19년 여름 이후에 보면은 전부 다 올라 여기까지는. 가즈한데요, 가즈아? 싹 다 가즈아잖아요. 네. 그러면 요때 대구도 올랐고 부산도 올랐고 서울도 올랐고 인천도 올랐는데 그럼 이때 인천의 물량이 적었고 다 공급 부족이었나? 대구의 공급이 부족했고 아니잖아요. 대구는 공급이 많았고 서울은 공급이 부족했죠. 근데 왜 다 오르냐 이거죠. 그럼 이게 수급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거는 수급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면 또 말이 길어지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공급이 많은데 왜 올라? 그게 말이야.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2019년에 살짝 가격이 19년 하반기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아이고 코로나가 터졌네. 그래서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잖아. 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0.25까지 내려가잖아요. 0.5인가? 0.25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시기부터 다 올랐어. 이게 그거예요. 그래요? 네,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그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리고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이 구간은 그래서 저는 2020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금리의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물량이 더 많은 데는 좀 더 떨어지고 거기에 추가로 물량이 좀 적은 데는 좀 덜 떨어지고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수급의 논리로 가려고 그러면 2020년 3월 돈 풀기 시작하기 전 가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2020년 그 가격으로 한 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가격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만들었다. DTI. 요거는 뭐냐면 DTI는 그러니까 PIR이라는 게 있죠. PIR.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괜찮죠? 그럼요. PIR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네가 있잖아. 20년을 벌어도 서울집 못 사. 나라 탓하고 세상 탓을 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얘기할 때 PIR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20년 동안 꼬박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이 많겠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사요? 집이 너무 비싼데? 자, 그러면 그 후랭이님이 안 그러시겠지만 내가 뭐 포르쉐를 하나 사고 싶어. 멋지게 차를 하나, 비싼 차를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돈이 없네. 가격이 1억인데. 근데 너무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할부로 땡겨요. 할부로 땡겨. 근데 할부로 땡길 때 생각하잖아요. 할부를 땡겼더니 내가 한 달에 300을 버는데 할부 이자가 250이야. 그럼 사요, 안 사요? 못 사죠. 근데 할부 이자가 100이야. 그럼 사, 안 사? 하죠. 그럼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순수하게 돈이 있어야 사는 거지. 돈이 있어야 사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에 집에 사는 분들은 집이 너무 비싸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맞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내 돈이 아니고 네 돈이란 말이에요. 내 돈.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 빌리는 비용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그렇지만 내 통장에는 돈이 없잖아요. 후생님 통장에도 돈이 없고 돈은 은행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걸 꺼내오는 거잖아요. 꺼내오는 비용이 이자잖아요. 그게 금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PIR은 현금으로 산다는 가정하에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현금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죠. 내가 3천만 원이 있지만 1억짜리 포르쉐를 사는 이유는 지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현금은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지불 능력이 바로 DSR이니 DTI니 하는 건데 DSR은 너무 복잡하니까 DTI라고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하는 거야. DTI라고 생각해보면 DTI는 가격 곱하기 금리 나누기 소득이거든요. 가격 곱하기 금리 나누기 소득이에요. 그러면 소득은 근데 2020년 3월 이후에 4%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뭐. 그러니까 분모는 그냥 상수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 곱하기 금리가 DTI를 결정하는 거야. DTI가 뭐 40이니 30이니 30이 적정하는 40이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준을 보는 거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2020년 3월 수준의 DTI로 돌아가면 그때는 수급의 논리로 갈 수 있겠다. 그때도 대출받아 집에 살 거니까. 수급의 논리로 갈 수 있겠다. 지금 12.4%라는 그 취득세의 허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실수요자들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메인 센터 비싼 데는. 지방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은 이제 DTI가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지불 능력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DTI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가격이 2020년 3월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하고 금리의 곱이 2020년 3월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분자가. 그렇죠. 보통 집값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PIR에는 금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 세상은 안 되는 거고,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절대로 빚내지 마라. 그런 시대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PIR보다는 DTI를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DTI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그 하늘색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DTI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는 이렇게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건 남색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008년 실거래 데이터를 와서 한 거라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이 DTI가 되게 높았다는 거야. 가격도 높았지만 그 당시에 그 금리도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지금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DTI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그때도 2008년에도 뭐냐면 금리가 높아서 가격도 높고 금리도 높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지금 보면 2021년에 피크 때 있잖아요. 피크 때 DTI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지금처럼.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3.0점 와 있잖아요. 지금이 3.7점이거든요. 여기는 금리가 빡세게 다 안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거의 25% 30% 빠졌는데 DTI가 높은 수준으로 많이 안 내려온 이유는 금리가 그때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인 거죠. 왜? DTI는 가격 곱하기 금리의 곱이니까. 가격하고 금리의 곱이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게 이때가 유동성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때인데요. 2020년 3, 4월이에요. 여기 살짝 주춤하죠? 네. 그때 DTI가 여기 2.0 수준이라는 거예요. 2.0. 근데 지금은 3.7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75% 이상 곱이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거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지든가 금리가 더 빠지든가 두 개의 곱이 더 빠지면 되는데 가격이 빠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니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제 생각에는
최소 2.0에서 1.5 미만으로 내려가야지 가격이 대세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반등하고 올라오는 지역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는 지역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전국이 다 오르잖아요. 왜? 금리의 영향이 전국이 다 똑같은 요소로 움직일 때는 전국이 다 같이 움직이지만 이제 금리의 효과가 2.0이나 1.5 기준금리 기준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금리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비로소 수급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지방에 열심히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다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지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방이 먼저 올라올지 서울이 먼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방이 먼저 오지 않을까요? 그냥 느낌적으로? 느낌적으로? 네, 서울 수도권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지방을 먼저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요.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이제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이 반등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2015년까지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도 집값이 오른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되게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면 선수들은 전부 다 지방 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10년, 11년, 12년 경매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경매 받아서 거의 무갭으로 세팅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선수들이 진짜. 무갭 올세. 그때 부산은 계속 오르고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을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급이 깨져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